그래서 이런 그 세계 정세에 기초를 해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보겠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3자가 이제 주요 동인이죠. 그래서 세계 체제, 세계 정세와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똑같은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 공동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는 잘 아시겠죠. 미국 중심의 경제 아시아에서의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가 충돌하고 있고요. 트럼프 시절에는 이 아시아에서의 친미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제 국수주의적, 미국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친미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라는 걸 소극적이었는데요. 바이든 시대는 바로 전통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시아에서 이제 그 중국에 그 경쟁하는 이러한 친미 경제 공동체, 다시 말해서 미국, 일본, 한국, 호주를 기본으로 해서 친미 경제 공동체를 하려는 거. 이에 대항해서 역시 중국도 자신의 경제 공동체를 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친미냐, 친중이냐, 이러한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중국과의 교역량은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 의존되는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는 친중, 군사 정치는 친미 이런 식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 중간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미국은 군사 대결도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상태는 가지 않지만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대만 아까 말했죠. 남중국해. 특히 남중국해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이러한 그 중국 주변의 나라들을 중국과 갈등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항공기를 남중국해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이에 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내부의 그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그죠? 이거 소수민족 인권 문제는 중국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서 나아가서 그 위구르나 티벳과 같이 아예 독립 문제까지도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원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의 어떤 그 민주화, 홍콩의 민주화 인권 이런 문제. 그래서 홍콩의 민주화 인권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권과 민주화를 그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더 유발시키고 있다. 심지어 그 홍콩의 독립도 미국이나 영국은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있죠. 홍콩은 자 50년 동안 그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돌려주면서 50년 동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그랬다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50년 안에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홍콩을 독립시킬 수 있으면 서방이 다시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독립 문제는 특히 미국의 중요한 전략 문제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의 영사들 중에서는 그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부를 전복하는 이런 소프트 전쟁이죠. 스마트 전쟁.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홍콩의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홍콩의 반치제 인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콩에서 이제 그 민주화와 인권뿐만 아니라 홍콩 독립까지. 그래서 이런 시위를 보면은 뭐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 문제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 그것들을 악용하려는 이제 서방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동맹 경쟁입니다. 동맹 경쟁.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한미일. 자, 한미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동맹이 없어요. 한일 동맹이 있어야지만 한미일 동맹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시대 때부터 한일 동맹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될 수 없죠. 뒤에 나오는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이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 쿼드 4개국의 사실상 실질적인 군사 안보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죠. 이렇게 한국이 여기에 편입되는 순간 그 친미 반중의 군사 협력체에 한국이 편입되기 때문에 중국과는 이제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을 영원히 그 친미에 묶어줄 수 있죠. 하지만 한국 편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엄청난 타격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친미 국가에게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빠진다는 거고, 그러므로서 주변의 나라들을 친미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죠. 필리핀은 이것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얻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부분에서는 과거에 이제 군사 정부가 있었고, 이 군사 정부가 친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웅산 수치가 그 친서방 인사죠. 그래서 이러한 친중 그 군부 정권을 친서방 정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를 서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왕다인가요? 그 르왕다 소수민족의 학살에 아웅산 수치가 소극적이면서 아웅산 수치에 대한 서방, 미국에 대한 지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의 그 대외적인 서방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그 정당성이 훼손될 때 그 사이를 미얀마의 군부가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아웅산 수치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얀마 부분은 사실 미얀마인들 자신의 자유와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얀마를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뭐 중국과 미국이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지만 미국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현재 정권을 그 독재 정권, 그다음에 친중 정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미얀마를 친미 정권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보겠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이제 이러한 세계 정세와 동북아 정세의 연장세가 있겠죠. 그래서 친미 대 친중이라는 이러한 구도하에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쭉 남자 한국도 그래서 이제 그 무역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그걸 느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중도 정권이 어떤 태도냐, 이렇게 친미냐 친중이냐는 이런 조건에서 당연히 이제 한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도 정권, 여기서 중도 정권이라는 건 현재 문재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까지 수구 보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도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역시 이제 남북 문제를 그 대미 문제에 종속시키면서 전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남북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해관계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대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관계를 대전환했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북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멀어진 거거나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해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반도 내에서 쉽지 않다. 관계 개선이. 또 하나는 그렇죠. 미국의 이해관계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대미 투쟁은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반미 투쟁입니다. 반미 투쟁.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반미 투쟁이 강화될 때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그 영향력, 지배적인 영향력을 강경체보다는 온건책을 쓰면서 남북 관계 문제에 상대적으로 한국 정권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와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변하거나 한국 내의 반미 투쟁이 강화돼서 미국이 좀 더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화적이고 좀 더 탄력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중국 정권은 남북 문제를 개선시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공산주의가 거의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냉전이 아직까지 한반도에 남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북의 경제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 소련이 무너질 때 중국도 무너질 거라고 보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 중국이 이제 북도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왔죠.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가면서 북이 뭐 망하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핵무기까지 개발하면서 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령 체제, 그러니까 북에서 말하는 건 수령 당 인민대중이 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전시 공산주의 때문에 안에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코로나의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 이런 두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내영상 북이 뭐 위태롭다든지 이런 것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부 단결을 정당화시켜주는 국제 정세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북은 경직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휴전협정, 정전협정이죠. 전쟁 상태가 한반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 선언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평화 조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상태가 돼서 미국, 베트남처럼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는 이제 북의 핵무기가 폐기되고 남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첫 번째는 핵무기에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그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경우에 북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만 핵무기를 철수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위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잠수함들이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에 뭐 본토, 괌, 즉 한반도 외에서 북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서 북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전 세계 핵이 폐기돼야 되는데 그 전에 한반도 비핵화 즉 북의 핵무기만 폐기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미국의 민간인이 뭐 북에 뭐 10만 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 미국이 그 북에 대해서 뭐 전쟁을 못 하겠죠. 자기네 국민 한 명이 죽는 것도 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한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북과 남한과 미국의 관계처럼 북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교류가 정착될 때,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만 북핵 폐기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종전선언, 평화조약 이러한 조약, 종이에 불과한 약속으로는 북에게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종전선언, 과거에 이제 그 종전선언,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북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평화조약이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만 전쟁이 끝났다는 그러한 선언, 즉 종전선언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통해서는 북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 왜? 평화협정 자체만으로 미국과 북이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그다음에 북의 핵무기 폐기는 각각의 단계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높고 중도 정권도 이거를 종전할 수 있고 미국이나 북도 이러한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북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북의 입장이고 또 그게 일반적으로 맞죠. 북을 죽이려고 하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실적인 모순적인 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평화조약. 조약은 국가 간에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은 행정부 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관계라든가 쿠바의 관계라든가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혹은 북과의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각종 정부와 정부 간의 협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니라 미국 국가 즉 의회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평화 조약이 돼야지만 미국이 이 조약에 구속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이제 상원이나 하원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북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에게 핵무기를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즉 중국을 압박해서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주장이었는데요. 여기 이 주장은 이제 최근에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이 실제로 북에게 핵무기를 폐기를 강요할 만큼의 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는 겁니다. 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그리고 중국은 북이 붕괴될 경우에는 자기 국경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이 붕괴될 정도로 강력한 징계는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는데 협력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을 통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하는 게 아니라 북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북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도 있지만 북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반도를 대로 봉쇄 기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핵무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듯이 북의 핵무기도 관리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를 북으로부터 보장받는 것, 그죠? 보장받는 것. 그다음에 핵무기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핵 보유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사찰을 받아들인 것. 이렇게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사찰이 아니라 핵무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러한 핵무장 국가 간의 관계, 핵무장 국가 간의 핵무기 통제에 관한 수준이죠. 이러한 수준으로 즉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핵무장 국가로서의 어떤 핵 관리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의 핵무기를 방치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이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아주 전향적인 대전환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10년 이상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든가 지금의 과정에서 사실상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 방치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핵무기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일 군사동맹을 해야 되는 게 전제 수준인데 이게 한일 군사동맹이 어려운 게 바로 한일 간의 군사 문제, 민족감제, 과거사 문제, 민족감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도나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미국은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 일로, 옛날 일 때문에 왜 서로 가까이 못하냐. 그것만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김정필이 독도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압력, 이러한 것 때문에 고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 간의 군대 위안부 문제도 졸속 타격하도록 압박을 넣죠. 그래서 박근혜가 거기에 불복해서 그 군대 위안부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한 거고, 그리고 일본과 지소미아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군사 정보의 공유라는 지소미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반일 투쟁, 그러니까 독도라든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일 투쟁,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투쟁이 사실은 일본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는 것을 깨려는 이러한 대미 투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것을 하려는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것을 깨는 대미 투쟁이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일 투쟁은 한미일 동맹을 깨면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전략을 깨는 아주 골치 아픈 투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치에서 보수 세력과 친미 세력, 자본들은 이러한 한반도 냉전을 활용하고 있죠. 이익을 보고 있죠. 보수 세력은 냉전 구도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친미 세력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이 한반도 냉전 전략에 올라탐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그다음에 어떤 뭐 경제적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자본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러한 전략하에 친미 자본들을 육성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한반도 냉전은 바로 보수 친미 자본을 육성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종속되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러한 피해를 누가 봐냐? 바로 노동계급이 보고 있다. 왜 노동계급이 보냐면 이러한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당, 노동 해방을 위한 어떤 사회주의 주장, 사회주의까지 안 가더라도 노동 해방, 노동자 정권, 민중 정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로 해서 친북, 그다음에 이제 빨갱이 이런 전략으로 해서 막고 있죠. 그래서 노동 계급이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계급이 직접 권력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계급이 정치 세력화를 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해방을 내건 이러한 정치 세력화가 바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보수 친미 자본의 이러한 그 연합 세력들이 노동 계급의 약점인 상투, 좀 머리를 잡고 흔드는 거죠. 이 상투가 노동 계급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이 바로 정치 투쟁인데, 이러한 정치 투쟁을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 노동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나 국가보안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죠. 바로 이런 국제적인 냉전의 부분은 노동계급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동계급이 정치 세력화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발적인 투쟁은 가능하지만 전국적인 투쟁을 하면
그 사령부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노동계급의 사령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정당일 텐데 이러한 정당이 나타나기 어렵게 만드는 즉 총연맹은 있지만 그 총연맹의 정치 지도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투쟁에 급급하게 되고 투쟁이 산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전을 깨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이 정치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경제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왜 경제 투쟁이냐면은 첫 번째는 통일 비용을 누가 부담?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은 구별해야 됩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게 통일이 되면 그 남과 북의 격체, 경제적 격차가 크죠. 그래서 남과 북의 철도의 수준이 다르다든지 도로의 수준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다르다든지 이럴 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 간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늘어나겠죠. 분담 비용은 분단됐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주로 국방비 같은 거죠. 국방비,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보면은 뭐 대사관들을 갖다가 복수로 받게 되겠죠. 북대사관, 남북대사관. 분단 때문에 생기는 비용, 국방비가 대부분. 이거는 단순히 이 분담 비용은 남북 간의 전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미국이 이러한 그 북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북과 상관없는 최첨단 전략 무기를 그 한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한반도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최첨단 광역 무기, 항공모함 뭐 이런 거겠죠, 공중구비기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남이 북의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에만 준비한다면 이런 광역 무기가 필요 없죠. 뭐 공중급유기는 뭐 독도와 마라도를 갖다가 뭐 그 때문에 한다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핑계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그 광역 훈련, 그렇죠? 광역 전쟁에 한국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미국의 광역 전쟁에 필요할 정도로 한국군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광역 무기, 첨단 무기를 유급하고 있다. 분담 비용이 되고 이러한 비용들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총액으로 가장 많이 내는 노동자들이 이런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또 교섭력 아까 말했죠. 냉전을 타도함으로써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참모, 경제적인 사령부와 정치적 사령부를 갖게 되면서 총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교섭력이 확대가 되겠죠. 자기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 국회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교섭력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반냉전 투쟁은 노동계급의 정치 투쟁이자 경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세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